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이번에는 KY 2021년 1차 대회 중등부 2번 문제로 출제된 두 개의 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하기가 정말 복잡한 문제라서 여러 번 조심스럽게 뜯어가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읽어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찬찬히 문제의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사원들은 트리로 그려집니다. 위에 사람이 상사고 아래 사람이 부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이때 사원들로 이루어진 두 개의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팀을 구성해야 되는 조건은 이따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팀을 구성해야 되는 조건에 맞추어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각 사원은 실력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트리 그림에서는 실력 수치가 아니라 그냥 사람 번호를 적어놨죠. 그냥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그렇게 번호를 적어놨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각 사원은 하나의 실력 수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실력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각 팀에는 팀장이 정확히 한 명 있고요. 나머지 팀원들은 전부 다 그냥 일반 팀원입니다. 이 팀장이라는 게 팀 빌딩할 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돼야 되는 조건을 보기 전에 저희는 문제의 목표가 뭐냐면 팀의 점수의 합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팀의 점수란 무엇이냐? 팀의 점수는 팀에 있는 사원의 실력의 합이에요. 실력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실력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여기 이 실력들의 합이 팀의 점수로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팀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팀에는 물론 팀장이 정확히 한 명 있고요. 팀의 점수라는 것도 아까 정의를 했죠. 저희가 최대화해야 될 목표 수치, 팀의 점수를 실력의 합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여기 아래에서 팀원들이 구성돼야 되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팀장이 정해지면요. 예를 들면 팀장이 3번 사원으로 정해지면 모든 팀원은 팀장의 부하 직원이어야 돼요. 모든 팀원은 이 안에서 구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팀원은 이 안에서 구해져야 되지만 물론 직속 부하일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즉 직속 부하일 필요가 있다 였으면 3번 사원이 팀장이었다면 팀원은 6, 7, 8번으로만 구성되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직속 부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11, 12번 팀원도 팀원이 될 수가 있죠. 아무튼 팀장이 이루는 팀장을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의 어떤 부분을 골라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1번은. 그리고 2번이 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팀원으로 포함되면 그 사원의 직속 상사도 반드시 같은 팀의 팀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약간 더 깔끔할 거예요.
이 12번 사원이 팀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따라가서 6번 사원도 팀원이 돼야 돼요. 따라가서 6번 사원도 팀원이 돼야 돼요. 따라가서 3번 사원도 팀원이 돼야 돼요. 즉 어떤 사원이 팀원으로 포함이 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도 팀원이 돼야 되고 타고 올라가서도 팀원이 돼야 되고 타고 올라가서도 또 팀원이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팀장이 나와야겠죠. 팀장이 최고 직속 상사로서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고르니까요. 이 안에서만 계속 고르니까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면 팀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도록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즉 12번을 고르려면 12번 사원을 고르려면 팀장인 3번 사원과 12번 사원 사이에 있는 모든 사원이 한 팀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즉, 이 팀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이 트리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팀을 이루는 사원들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약간 얼핏 보면은 되게 뭐지? 이렇게 보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원 3위 팀장의 경우 3, 6, 11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를 뻗는 것도 가능하죠. 6번 사원에서 6번 사원에서 이렇게 6번 사원을 포함시키고 11번 사원을 포함시키는 건 가능하죠. 물론 이 상태에서 12번 사원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11번 또는 12번 사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6번 사원은 포함되어야 된다. 6번 사원이 포함되지 않고 11 또는 12번 사원이 포함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모든 팀의 모든 사원들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되게 골치 아픈데요. 팀의 점수가 무조건 팀의 점수가 최대가 되도록 팀원을 선발해야 돼요. 무조건. 즉, 3번 팀원을 팀장으로 하는 3번 팀원을 팀장으로 정했으면 이 3번 팀원을 팀장으로 하는 그런 배치들 가운데서 그런 3번 사원을 팀장으로 하는 그런 팀 구성 방법이 되게 다양하겠죠. 심지어는 3번 사원 혼자 팀을 이루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3번 사원 아래에 있는 모든 직원을 팀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들을 제외하고도 팀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 가운데 가장 팀의 점수가 높은 방법을 무조건 골라야만 한다라는 게 3번 조건이에요. 그 하나의 조건을 추가로 뒀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그런 팀 구성이 다양하다면 그런 팀 구성들 가운데 어떤 걸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즉, 여기 들어져 있는 예가 굉장히 절묘한데요. 모든 사원의 실력이 모두 양수라면 무조건 팀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팀의 사원들의 팀의 점수는 팀의 사원의 실력의 합으로 정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팀의 그 사원의 실력은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사원이 추가되어서 실력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팀원이 추가되어서 점수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원의 실력이 양수라면 무조건 팀은 클수록 좋아요. 사원 3위 팀장일 경우에 3, 6, 7, 8, 11, 12 그렇게 팀이 커질수록 좋아요. 그리고 팀이 커질수록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명하게
3번 팀장님 아래에 있는 모든 팀원을 선발하는 게 가장 우수한 해결책이 되고요. 이 중 한 명이라도 팀원에서 빠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조건에 의해서 3번 사원을 팀장으로 모신다면 이 중 한 명이라도 팀원에서 빠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조건은요. 팀원은 다른 팀이 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사원 A가 팀장일 때 부하 직원 B가 조건 3에 의해서 팀장 A 팀원이 돼야 된다. 즉 모든 사원의 실력이 모두 양수라고 가정해야 됐다면 모든 사원의 실력이 양수였다면 3번 사원이 팀장이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원이 팀원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때 3, 6, 7, 8, 11, 12 6명의 사원이 모두 다 3번 팀의 팀원이었을 텐데요. 이 안에 있는 팀원이 다른 팀의 팀장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더라도 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팀에만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이 4번 조건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팀에 동시에 속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팀에 동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팀원의 그 팀장은 모든 팀원의 상사예요. 직속 상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팀장은 모든 팀원의 상사예요. 즉, 이 트리에서 ancestor, 즉 조상이라는 뜻이겠죠. 팀장은 모든 팀원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두 팀 모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면 팀 A의 팀장도 이 사람이 조상이고 팀 B의 팀장도 이 사람이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조상 자손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자손 관계인 사람은 자손 관계인 팀장은 선조 관계인 팀장의 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방금 한 말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사람은 하나의 팀에만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건도 톱하보면서 갈게요. 조금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팀장을 고르면 즉 이 문제에 나와 있던 1, 2, 3, 4까지 조건을 약간 더 그냥 포멀한 조건으로 쓰면요. 이건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지문에는 못 쓰지만 대충 이 1, 2, 3, 4로 쓰여져 있는 조건을 해석하면요. 첫 번째, 팀장을 정한다. 그리고 팀원들은 팀장의 자손이어야 되죠. 팀장의 자손이어야 되죠. 또는 부하 직원 같은 의미로 썼어요. 자손 또는 부하 직원이어야 되죠. 그리고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팀원은 팀장의 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팀원들의 실력의 합, 즉 팀의 점수가 가장 크도록 골라야만 합니다. 즉 양보하거나 그런 선택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팀장은 물론 자기 자신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요. 팀장은 무조건 2명 다 고르고 무조건 2개의 팀을 모두 골라야 돼요. 즉, 팀 하나를 고르고 나서 남은 사원들이 모두 다 실력이 음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팀 하나만 고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팀은 무조건 2개 모두 다 골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만약에 첫 번째 팀이 그냥 모든 사원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부문제들을 순서대로 해결해 가면서
네. 문제의 풀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어가도록 해봅시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복잡한 만큼 풀이도 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약간 어, 정신 차리고 이 문제의 풀이를 따라와 주세요. 네, 그나마 부분 문제 1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네, 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분 문제 1은 모든 사원의 실력은 양수다라고 붙어 있죠. 모든 사원의 실력이 양수다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예시로 그 초록색 밑줄 쳐져 있는 예시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모든 사원의 실력이 양수기 때문에 팀장을 정하면 무조건 그 팀장 아래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은 이 팀장의 팀원이 되어야만 해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을 잘 정해야 되고요. 어떻게 정해야 되냐? 팀장을 정하고 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팀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루트를 팀장으로 정한다. 루트를 팀장으로 정한다. 트리의 루트 정점을 팀장으로 정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정점이 이 팀장이 팀원이 되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의 팀장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루트 정점을 팀장으로 고를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 루트 아래에 있는 정점들만 팀장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 루트 아래에 있는 정점들, 바로 아래에 있는 정점들을 팀장으로 고르는 게 물론 가장 이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자손들 중에서 루트의 직속 자식 중에서 가장 어 점수가 그 이 사람을 팀원으로 선발했을 때 점수, 즉 이 밑에 있는 실력의 합, 이 초록색 덩어리의 실력의 합, 이 가장 큰 이 초록색 덩어리 실력이 이 가장 큰 두 명의 사람을 팀장으로 정하고 이 두 개의 덩어리를 팀으로 하면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루트의 자손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이 경우에는 어, 이 경우에는 더 밑으로 더 내려가야겠죠? 이 밑으로 더 내려가서 자손이 여러 개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이 초록색 덩어리들의 합을 계산해주고 맥스를 계산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부분 문제 1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부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기도 꽤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 문제 치고는 꽤 후하게 점수가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문제에서는요. 사원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점점점 순서대로 네, 실력 그 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1번이 가장 최고 상사고요. 1번 바로 밑에 2번이 있고요. 2번 바로 밑에 3번이 있고요. 3번 바로 밑에 4번이 있고요. 4번 바로 밑에 5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진 선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트리가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실력의 부분
계산해 볼 거예요. 부분합을 계산해 볼 거예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은 앞서 1번 문제인 꿀따기 문제 이 설명에서 간략히 해두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부분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니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의 부분합들을 계산해 줄 거예요. 네, 이거를 계산해서 sum이라고 해보면, 즉 sum i를 첫 번째 사원부터 i번째 사원까지 실력의 합을 계산을 해둘 거예요. 그러면 사원 X에서부터 사원 Y까지로 이루어진 팀의 점수는요, X번째 사원부터 Y번째 사원까지의 실력이 합이 되겠죠. 그러면 sum Y 빼기 sum X가 됩니다. 이 팀의 점수는 sum Y 빼기 sum X가 돼요. 이렇게 팀의 점수를 즉각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부분합을 계산해 두면 상수 시간에 팀의 점수를 계산해 둘 수가 있게 돼요. 게다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원 X에서부터 Y까지, 예를 들면 2번에서 4번까지로 이루어진 팀은 당연히 X번 사원이 팀 장이겠죠. 왜냐하면 번호가 적을수록 더 높은 사원이니까. 번호가 적을수록 더 높은 사원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낮은 사원이기 때문에 사원 X에서 Y까지로 이루어진 팀의 팀장은 당연히 X번 사원이 될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사원이니까요. 그렇게 팀장이 2번 사원으로 정해지면요, 이때 몇 번 사원까지 팀원으로 만드는 게 최적인지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여기서 보면요, 사원 2에서 사원 Y까지로 이루어진 팀의 점수는 sum Y 빼기 sum 2가 되겠죠. 지금 팀장은 2번 사원으로 정했거든요. 근데 팀장을 2번 사원으로 정했는데 몇 번 사원까지를 팀원으로 할지, 즉 팀의 오른쪽 끝을 어디로 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디까지를 팀원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팀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빼기 썸 2는 여기 정해져 있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어디까지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3번 사원까지만 팀원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면 썸 3 빼기 썸 2가 될 거고, 썸 3 빼기 썸 2가 될 거고, 4번까지를 팀원으로 받기로 했다. 그럼 썸 4 빼기 썸 2가 될 거예요. 그냥 끝까지 팀원으로 다 받기로 했다. 라고 하면 썸 5 빼기 썸 2가 될 거예요. 반대쪽 극단적인 경우로 그냥 2번 혼자만 팀을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썸 2 빼기 썸 2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빼기 썸 2가 아니라 빼기 썸 1이겠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x 빼기 1이겠죠. 네. 왜냐하면 x번 사원을 포함해서 x번 사원부터 y번 사원까지 다 합쳐야 되니까요. 네,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사원 x는 2로, 팀장은 2로 정해졌어요. 근데 팀 1을 어디까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팀 1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였죠? 가장 팀의 점수가 최대가 되도록 팀원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팀의 점수가 최대가 되도록 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팀의 점수는 썸 2 빼기 썸 1이 될 수도 있고, 썸 3 빼기 썸 1이 될 수도 있고, 썸 4 빼기 썸 1이 될 수도 있고, 썸 5 빼기 썸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
당연히 이 네 개의 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썸이 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여기서 그거를 계산할 거예요. 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썸 값들이 몇인지. 즉 이렇게 프리픽스 썸을 계산했듯이 부분합 또는 프리픽스 썸을 계산했듯이 프리픽스 맥스 부분 최대값을 마찬가지로 계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원까지를 팀원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부분합을 구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O of n으로 풀 수가 있고요. 일일이 사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썸 2 빼기 썸 1이 나온 거, 썸 3 빼기 썸 1이 나온 거, 썸 4 빼기 썸 1이 나온 거 일일이 계산을 하더라도 O of n 제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O of n 제곱의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2번까지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O of n의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2번하고 3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프리픽스 맥스를 구하는 과정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하나의 기법을 이용해서 팀장이 정해지면 어디까지 팀원으로 받아야 할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각 사람이 팀장이 됐을 때 1번이 팀장이 됐을 땐 어디까지지 2번이 팀장이 됐을 땐 어디까지지 3번이 팀장이 됐을 땐 어디까지지 점점점점점점 이거를 다 구해 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1번 사람이 팀장이 됐을 때 여기까지를 팀원으로 하는 게 좋았다. 그러면 2번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요. 적어도 3번보다 왼쪽으로 갈 리는 없어요. 최적화가. 최적화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갔지. 왜냐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왼쪽 그 팀장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최적인 팀원의 오른쪽 끝도 오른쪽으로 가면 갈 거지 왼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O of n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라고 해요. 이 기법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뭘 계산할 수가 있냐? 각 사람이 팀장이 됐을 때 어디까지 팀원으로 받는 게 최적이냐를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이용해서 쫙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각 사람이 팀장이 됐을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두고 나면요. 이제 두 팀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최적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거는 더 쉬워지는데요. 제일 먼저 왼쪽 팀을 만들어 본 다음에 왼쪽 팀의 오른쪽 끝, 그 오른쪽 끝, 오른쪽에서 오른쪽 팀을 구성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왼쪽 팀이 예를 들면 그 구성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왼쪽 팀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럼 오른쪽은 이 오른쪽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겠죠? 이 오른쪽 범위 안에서 적당히 뭐 이렇게 구하든가 해야겠죠? 이렇게 오른쪽 팀은 이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가장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팀장을 정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팀장이 정해지면 오른쪽이 어느 팀원까지 가는 게 최적인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팀원까지 가는 게 최적인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적의 경우에 팀의 점수가 몇 점인지도 덩달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왼쪽 팀의 점수가 그 왼쪽 팀의 위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포문을 돌려가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쓰는 거예요. 사실 3번 부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번 더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쓰면서 왼쪽 팀의 위치를
한 칸씩 바꾸어가면서 오른쪽 팀의 위치, 최적 위치를 구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3번 부분 문제까지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꽤 복잡하죠?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꽤 복잡했는데 선형 1대의 버전을 푸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빠르게 4번, 5번 부분 문제. 이제 4번, 5번, 6번 부분 문제는 더 이상의 그 모양에 대한 제약 조건이 더 이상 없어요. 네, 사원 관계의 모양에 대한 제약 조건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선으로 얻었던 간략화해서 얻었던 아이디어를 일반화해서 이제 그 트리에서 이거를 구해야 돼요. 사원 x를 팀장으로 정했을 때 어디까지 골라야 되느냐를 잘 구해야 돼요. 트리에서 구해야 돼요. 트리에서 뭔가를 구하려면 물론 DFS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DFS를 기깔나게 써야겠지만 사원 x를 팀장으로 정했을 때 점수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 사원을 고르는 게 최적일까? 그리고 그때의 점수는 몇 점일까?를 알기 위해서 DFS를 돌릴 거예요. 어떤 DFS? 사원 X에서 시작하는 DFS를 수행할 거예요. 그러면 재규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으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번 사원이 여기 있어요. X번 사원을 이제 팀장이 그리고 X번 사원의 부하 직원들 이렇게 있을 거고 부하 직원들도 밑에 주르르 달려 있겠죠. 이 사원 X를 팀장으로 정했을 때의 가장 높은 점수는 어떻게 될까? 는 사실은 이 부하 직원을 이 첫 번째 부하 직원을 고를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부하 직원도 고를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부하 직원도 고를 수도 있고 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를까 고르지 말까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고르면 그냥 안 고르는 거예요. 근데 고르면 왜 고르게 될까요? 그거는 이 부분 사원 또는 이 부분 사원 밑에 있는 이 밑에도 또 주르르 뭐가 또 달려있겠죠? 이 밑에 주르르 달려있는 이 패키지를 통째로 선택했을 때에 이 아래쪽, 이 부하 직원 아래쪽에 있는 팀의 실력의 합이 0을 넘으면, 양수면, 0 초과면, 이 오른쪽 아래의 부분 트리를 고르는 게 이득이에요. 즉, 이 친구를 고르고 이 친구를 다시 루트로 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다시 팀장인 것처럼 이 친구가 여기 아래에서는 팀장인 것처럼 행세해도 되죠. 이 친구가 팀장인 것처럼 아래에서 적절히 잘 최선으로 골라서 점수가 0을 넘는다면 그 패키지를 고르는 게 이득이에요. 하지만 이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0을 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안 고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이 얘를 포함해서 그냥 얘 패키지 전부 다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안 고르는 게 나아요. 그거를 판정하는 거를 재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 아래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골라서 0 초과가 되느냐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이 아래에서 또 재기적으로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합해가지고 0을 넘는지 아닌지 판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얘를 골랐더니 0을 못 넘었어요. 이 왼쪽에도 0을 못 넘었어요. 다만 얘는 뭐 어떻게 잘 골라서 0을 넘었어요. 그래서 얘는 얘 아래에 있는 애만 골랐을 때에 팀의 점수가 15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애를 고르고 여기에 사원 x까지 통째로 이렇게 이런 패키지로 고르는 게 가장 최고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원의 점수가 그냥 마이너스 15도 안 된다. 이 사원의 실력은 마이너스 15도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전체 점수가 그냥 전체 점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원 x를 팀장으로 정했을 때는 그냥 전체 점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도 아까 뭐 최선을 다해도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사원 x를 팀장으로 쓸 때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냥 점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사원 x를 루트로 하는 DFS가 그냥 이 사원 x로 시작하는 DFS가 그냥 이 사원 x가 팀장 주인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DFS도 다른 더 보스 사원의 DFS의 일부였다. 그러면 그냥 이건 잘리는 거죠. 그냥 이 사원 x의 DFS 자체가 다른 거의 일부였다라고 하면 그냥 사원 x는 잘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서브트림 통째로 잘리고 이 보치 상사는 그냥 다른 가지에서 뭘 그 양의 점수를 찾던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재기적으로 수행하는 DFS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X에서 시작하는 DFS를 수행하면요. 그걸 모두 걸 수 있어요. 어떤 팀원을 구하는 게 최적이지? 그리고 그 팀원을 골랐을 때에 팀원 목록들을 쫙 골랐을 때 점수는 몇 점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를 각 사원에 대해서 쭉 다 계산하면 사실 DFS를 한 번 수행한 데는 오더 오브 n의 시간이 들 거고요. 모든 사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다면 오더 오브 n 제곱의 시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사원에 대해서 이 정보들을 모두 알고 있죠. 어떤 팀원을 고르는 게 최적인지, 이때 점수는 몇 점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팀의 팀장일 때 두 번째 팀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n 세제곱으로 할 수도 있고 n 제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과정을 일일이 다 해준다면 즉 각 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팀장일 때의 팀원들의 목록을 일일이 리스트업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다면 네, 재기적으로 부분 문제 재기적으로 어, 이 사람이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그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의 팀장 두 사람이 팀장일 때 두 사람이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이 팀장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는 이 사람이 첫 번째 팀이 팀장일 때 두 번째 팀장이 누가 될 수 있는지 등등을 판정하는 걸 모두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부분 문제를 제외한 모든 4, 5번 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는 모든 정답에서 한 번씩 DFS를 돌려가지고 저렇게 정보를 얻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O of n 제곱의 시간이 최소한 들고 왜냐하면 그 리스트의 크기가 각 사원당 O of n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리스트의 크기가 O of n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최소 O of n 제곱의 시간은 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문제는 그러한 시간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DFS를 딱 한 번만 돌아서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DFS를 돌려서 이렇게 A, B, C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정보들을 얻어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정점 X에 대해서 사원 X번 사원이 팀장이 되었을 때 팀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이번에는 그거는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리스트는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최대 점수 그 자체만 얻고 싶은 거예요. 최대 점수는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었죠. 아까 재기적으로 DFS를 돌림으로써 사실 이때도 루트에 대해서 DFS를 한 번만 돌리면 각 정점에 대해서 이 사원이 팀장이 되었을 때의 최대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문제 4, 5번 풀이는 그 실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풀었기 때문에 맞다. 이 부분 문제 4, 5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점수가 최대가 되는 조합들 중에서 최소인 가장 팀의 크기가 작은 그런 팀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조건 존재해요. 무조건 더 큰 팀 또는 더 작은 팀 그렇게 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작은 이 팀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이 AX 정보는 한 번에 다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BX, CX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A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 사람을 팀장으로 골랐을 때, 이 사람을 첫 번째 팀의 팀장으로 골랐을 때 두 번째 팀장이 누가 될지가 되게 불명확하고, 왜냐하면 이 팀의 경계가 되게 자의적으로 그려지잖아요. 되게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BX는 어떤 값이냐면요. DFS 한 번 돌려서 얻을 수 있는 값이에요. BX는 어떤 값이냐면 자기가 팀장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팀장이 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이렇게 BX를 정의합니다. 즉, 이 루트에 대해서 BX는요. 이 문제 제목이 두 개의 팀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답이 BX, 루트에 대한 B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팀을 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더 구해야 됩니다. CX라는 하나의 값을 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점수가 높은 팀을 하나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을 하나 더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X라는 값이 필요합니다. CX는 이 BX에서 고른 최적의 팀을 제외하고 고를 수 있는 가장 최적인 팀의 점수. 이렇게 점점 X가 팀장일 때 얻어진 최적의 팀을 제외하고 얻는 최대의 점수를 CX에다가 담습니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X, 특히 이 BX, AX는 쉽게 이 점화식을 쉽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AX는 이렇게 점화식을 쉽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X는 X의 자손들의 집합을 CX라고 부를게요. 자손들. 이 CX에 대해서 CX에 속한 자손 Y에 대해서 그걸 다 합한 거죠. A의 Y. AY는 이 자손 Y를 팀장으로 했을 때 팀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근데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택하는, 그냥 아무것도 택하지 않는 이런 max AY 0을 각 자손에 대해서 다 합쳐준 결과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여기에다가 X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이게 정점 X를 팀장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AX가 되겠죠. 그리고 BX는요, 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 AX를 스스로의 힘으로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BX는 그냥 자기 아래에 있는 AX 값이 최대값이잖아요. 자기 아래에 있는 AX 값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BX는 자기 아래에 있는 BX 값이 최대값이기도 해요. 여기의 BX들에는 이 X의 자손들의 BX들에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 아래에 있는 AX의 최대값, 여기 아래에 있는 AX의 최대값, 여기 아래에 있는 AX의 최대값들을 자기 나름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즉 X의 자손들 중에서 BX의 최대값을 구하고 또는 AX 자기 자신이 X일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 또는 자손들이 BX의 최대값 들의 최대값이 BX의 점화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종의 틀이 깊인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서 트리 DP가 뭔지에 대한 간략한 강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리 DP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점화식을 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실 텐데 트리 DP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런 점화식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어려워 보이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X가 조금 복잡해요. CX는 점점 X를 팀장으로 해서 최적의 팀에서 고른 정점들을 제외한 에서만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성립해요. 어떤 자손 Y에 대해서 만약에 AY가 0보다 컸잖아요. 그럼 이 자손은 고른 거예요. 그런데 AY가 0보다 작았잖아요. 그럼 이 자손은 전혀 고르지 않은 거예요. 즉, 이 XR에 있는 자손 Y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자손 Y가 팀장이었을 때 최대 점수가 양수라면 하고 else로 나올 수 있어요. 이 else의 경우에는 고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이 자손을 고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정점 X를 팀장으로 했을 때 최적의 팀에
이 최적의 팀에 이 YA 자손들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중 하나를 팀장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요. 그냥 그대로 B, Y가 돼요. 왜냐면 그냥 이 Y의 자손들 중에 아무 데서나 고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른 경우에는 몇 개의 정점을 또 다시 이 아래에서 나름대로 골랐겠죠. 이 고른 정점들을 또 제외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건 또 재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CY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손들, 각각의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이 값들의 맥스를 취해주면 cx의 값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해주는 트리DP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CX에서는 자기 자신은 무조건 팀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팀장인 경우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 거죠. CX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값이 자기가 팀장이었을 때 자기 아래에 팀장을 한 명 더 놓을 수 있는지 더 놓을 수 있으면 이 자기 아래에 있는 팀장은 몇 점을 낼 수 있는지 물론 이 CX는 그걸 하는 건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아래에 팀장을 만들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정점의 가중치가 양수라서 등등의 이유로 팀장을 자기 아래에 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CX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엄청나게 작은 값 실제로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엄청 작은 값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각 정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정보들을 전부 다 채워나가는 트리DP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정보들, 꽤나 복잡한 정보들을 얻었어요. 이런 꽤나 복잡한 정보들을 각 정점에 대해서 한 번의 DFS로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 짚고 넘어갔고요.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얻으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느냐? 정답을 구하는데 이용해 먹겠죠. 절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이 전체 문제의 정답은 어떤 가지수가 있나?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C번, CX 꽤 괜찮게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X를 팀장으로 했을 때 X를 팀장으로 했을 때의 최대 점수 플러스 CX를 하면요. 이 X를 팀장으로 했을 때의 최대 점수는 AX죠. 여기다가 플러스 CX를 하면요. X 밑에 첫 번째 팀장이 X고 두 번째 팀장이 X 밑에 어딘가에 있을 때의 최대 점수. 여기 그 X 밑에 있는 어딘가 이 두 번째 팀장에서의 최대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때의 최대 점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두 팀장이 서로 부모 자식 관계인 경우에는요, 부모인 이 두 팀장 중 부모인 팀장을 X로 두는 거죠, 일종의. 이때 점수는 AX 더하기 CX가 됩니다. 이거를 각 X에 대해서 맥스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팀장이 서로 부모 자식 관계인 경우에는 문제의 답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조상 역할인 팀장의 번호를 X라고 했을 때 AX 더하기 CX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은 이걸 구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이 CX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상하게 정해놓은 거에 이유가 있어요. 사실 2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두 팀장 서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CX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순전히 이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cx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팀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두 팀장은 이 공통 조상 어딘가에서 얘 왼쪽, 얘 오른쪽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왼쪽 어딘가, 오른쪽 어딘가 이렇게 슬슬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 bx 얘를 x라고 하면요. x라고 하고 얘를 y 왼쪽 y1, y2라고 두면 얘는 by1 어딘가에 있고 얘는 by2 어딘가에 있고 그런 식으로 공통 조상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약간 형제 자매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공통 조상이 있고요. 이 공통 조상의 왼쪽 자식 얘는 왼쪽 자식이고 얘는 오른쪽 자식이고 그런 경우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통조상 x가 있으면요, 이런 공통조상 x가 어딘가에 있으면요, x의 x에 대해서 x의 자녀들에 대해서 x의 자녀들에 대해서 by들을 전부 다 모을 수가 있겠죠. by들 전부 다 모을 수가 있겠죠. 이들 중에서 상위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를 공통조상으로 하는 약간 그런 두 개의 팀의 점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x에 대해서 전부 다 반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면 네,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되게 긴 대장정을 잘 놓으셨습니다. 네,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꽤 어려웠는데 이제 문제의 풀이까지 하니까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전체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트리 DP를 구성해서 트리 DP로 얻을 정보를 얻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전체 문제의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개의 팀 문제의 풀이였고요. 네,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